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체조와 다이빙은 만점을 10점으로 하죠. 흔히 생각하는 100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10점은 매우 보잘것없는 점수일 겁니다. 중요한 건 100점이냐 10점이냐가 아니라 만점이 몇 점인가 하죠. 사람도 직업도 업무도 회사도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는 거의 없을 겁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놓고 만점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곳에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규모가 다르듯이 만점의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농담 삼아 당신은 98점 만점에 98점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2%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실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고요. 100점짜리 이성이 나와 살아줄 리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무엇인가에 기대치가 있다면 만점의 기준을 바꾸어 보시죠. 85점 만점에 85점, 70점 만점에 70점, 50점 만점에 50점도 좋습니다. 만점으로 만족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무더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드릴 아이스 커피라도 좀 보내드려야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커피 쿠폰을 쏘고 있고요. 경제상식 퀴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네요. 가공식품 또 외식 물가 동시에 많이 오르고 있죠.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이 지갑 열기에 또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2.2%였는데 가공식품 가격은 4.6% 올랐죠. 특히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던 이 가공식품은요. 지난달 그 가격이 1년 전보다 6.9%나 상승했습니다. 그 오름폭이 21개월 만에 최대폭이었다고 하는데요. 국물이나 볶음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죠. 끓는 물만 있으면 간편하게 조리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래서 서민 음식의 대표격이라고도 하는데요. 가공식품이죠.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의 요리법 혹은 추억담 같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송송 계란탁 얹어서 먹어야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는 더 많은 커피 쿠폰을 쏘고 있습니다. KBS 콩과 유튜브가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아이템을 준비했는지 강영현 기자부터요. 네, 6억 원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 소식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반토막이 났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근데 이거 오프닝 멘트 들으면서 네. 생각난 게 있는데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매가 있었는데 예. 동생이 오빠한테 수능 날 오빠 100점 맞고 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민생일보 갑자기 핸드폰이 대답하고 있는데. 예, 준비한 네. 소식은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업종과요. 신청 방법 등 알아보고요. 네. 이어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SKT 위약금 면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6월 28일부터 시행됐던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대출 금지. 네. 그 여파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대출 규제 발표한 다음에 첫 주 통계가 나온 건데요. 금융당국 그리고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하루 평균 주택담보대출의 신청액이 3,5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발표 직전 주에는 하루 평균 신청액이 7,400억 원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감소한 건데요. 특히 불장을 이끌었던 소위 강남 상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구,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지역의 대출액 신청액이 이제 크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계대출 실행액은 아무래도 이제 주택 매매 그리고와 함께해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대출 신청액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 시점과 시차가 크지 않아서 시장의 심리와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신청액이 크게 줄었다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조이기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금융당국의 목표치 감축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은 기존의 총량 목표 대비 10조 원 이상 줄여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주담대를 취급하면서 신청액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장과 언론에 매달 공표되는 대출 실행액 기준으로 이번 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전에 거래를 마치고 이제 주담대를 신청을 미리 해둔 규모만 해도 상당해서 7월에 대출 증가세가 확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는 어떨까요? 부동산 거래 건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래 건수, 거래량 모두 거래 건수 그러니까 거래 가격 모두 떨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인 리얼투데이가 서울의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분석했는데 대출 규제 이후에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가 총 58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이게 직전 일주일에는 1,600건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5%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려면은 약 한 달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늘어날 수 있는데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하면은 강남 상구는 최대 90%까지 그리고 마용성은 많게는 65%까지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던 서울 외곽 지역 거래도 줄었는데요. 또 특히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도 30에서 한 60% 정도 거래가 줄었고 또 금관구라고 하죠. 금천, 관악, 구로도 최대 70% 정도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좀 장기적으로도 지켜볼 필요는 더 있어 보이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 집은 사고 싶고 대출을 조금 더 받아낼 수 있는 다른 수단 없을까? 우회로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도 또 이거를 조이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인데요.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 편법 대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달 중에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에 전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 대출은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에서 90%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애초에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외에 주택 구입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뿐만 아니라 이제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다만 금융회사들은 이제 허술한 자율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부동산 거래 편법 대출 통로가 되기 쉽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에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가 발표한 이후에도 이제 인터넷에 있는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데 사업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이 여러 올라왔었는데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몇 차례 이런 것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높은 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잔금을 치르고 몇 개월 후에 이제 금리가 연 4.5에서 5% 정도 되는 사업자 대출로 대환하는 것도 이게 유명한 꼼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그러니까 온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대출 잔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정부에서 일일 모니터링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큰 변화는 없는데 만약에 취급액이 증가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서울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른 대출을 받아보려는 사람들과 그것마저 수도꼭지를 잠그려는 정부. 쫓고 쫓기고 있네요.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게 예산 결정이 됐고 이제 신청하는 방법도 나왔더라고요. 예, 일단 2주 뒤인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까지 총 2달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요. 먼저 일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카드사 웹사이트나 앱, 콜센터, 카드사와 연결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또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일부 그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시면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하고 바로 다음 날에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고요. 사용 가능 매장에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소비 쿠폰이 먼저 사용이 됩니다. 일단 하나 강조하면은 신청은 9월 12일이 마지막이고 받은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다 써야 합니다. 안 쓰더라도 환불이 안 되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쓰기로 이제 신청을 해놓고 어디 가서 결제를 하면 그 지원금부터 결제되는 걸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또 코로나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당시도 한 2번 정도 경험을 했고 이번에 3번째는. 근데 이게 항상 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것도 헷갈리기도 합니다. 일단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요. 우리 동네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쓸 수 있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이나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대신에 대형마트라도 그 안에 임대료 내고 입점하시는 우리 동네 사장님 가게에서는 쓸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미용실, 안경점, 약국, 음식점, 키즈카페 등이 해당을 합니다. 이 프랜차이즈도 우리 동네 사장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이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비 쿠폰을 쓸 수 없습니다. 네. 반면에 같은 커피 업종이라도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뭐 투썸플레이스, 메가커피 같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편의점이나 베이커리, 치킨집도 동네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면 쓸 수 있습니다. 이 배달앱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소비 쿠폰을 쓸 수 없는데요. 다만 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직접 가서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업종에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 경기 부양을 위한 그 진작금이기 때문에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낼 수 없고요. 네. 또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금도 낼 수 없습니다. 또 교통비나 통신비 자동이체 하시더라도 소비 쿠폰으로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제 향후에 사용 가능한 매장은 하늘색 바탕의 원형 스티커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아하. 이렇게 표식이 붙을 예정이니까요. 추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이렇게 써붙었던 것처럼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이렇게 써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완주 기자는 어디에다 쓸 거예요? 생각해놨어요? 요즘 다 이거 미리들 계획하시던데. 저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뭐 홈스에 조금이라도 그때 의자라도 하나.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용도로 전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화하려고.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이른바 옛날 말로 이제 깡한다고 하잖아요. 현금화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여전히. 예, 맞습니다. 그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자체별로 최대 7%에서 15%까지 할인율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금 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부정유통 사례 살펴봤더니 지난해에는 270여 건으로 2년 사이에 100여 건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깡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할인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아서요. 물건 거래 없이 현금화하는 겁니다. 뭐 예전에 구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깡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뭐 한 예를 들면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 가족이 있었는데요. 가족, 지인 명의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다음에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로 환전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 반복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뭐 야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이상 거래 시스템을 감지를 하고요. 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도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갖고 이게 참 문의도 뜨겁고 관심도 뜨겁고 증시에서도 관련된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은행은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관련해서 좀 절충안을 제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은행권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 네. 이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약간 한 발 물러난 듯한 방안을 하나 제시했는데요.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과 같은 비은행 민간 업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에 이제 그 허용을 할 때 관련 위원회에서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를 걸쳐서 이제 허가 여부를 가리자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을 했는데 지난달 미국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와 같은 이제 비슷한 정책기구를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런 제안을 한 거는 이제 대형 비금융 기업이 무분별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금융 불안정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규제 감독과 인증 기능도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본 규제나 외환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조차 이제 기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 그리고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증심사위원회를 두려고 한다는 점을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발행 단계부터 안전 장치를 두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하면은 원화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제 원화 가치의 1대1로 연동을 시키는 구조인데 그 코인의 단점을 꼽는 게 대표적인 단점이 이제 변동성을 꼽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발행이 된다면 이제 법정 통화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상 자산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인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의 대체지의 성격을 갖는 만큼 통화 당국인 이제 한은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한은의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부정적이었고 한국은행이요. 그러다가 발행을 한다면 은행권 위주로 먼저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였고 이제는 은행이 아닌 곳에서 발행을 한다면 관련 기관에서 만장일치가 나오면 그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씩 좀 달라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려는 큰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이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법정통화처럼 쓰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법정통화의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통화 발행권을 독점해온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자본 유출 및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코인런 등이 발생을 해서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환전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은 해외로 자금이 대규모로 빠르게 유출될 수 있고 또 대규모로 상한 요구가 발생할 경우에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확산할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이 되어서 네. 시중의 유동성이 급증하게 되면은 통화의 신뢰성이 저하가 되고 또 통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그 화폐 주의조 차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유리지 이것을 민간이 가져가도 되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신유리지라는 것은 본래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했을 때 얻는 공공의 수익인데 민간이 이를 취득하게 되면은 공공재로서의 통화 발행 이익이 이제 사적 기업의 이윤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낸 후에는 법정 적립금 그리고 공적기금 출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모두 세금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한은의 수익금은 모두 세금으로 쓰이는 셈인데 이걸 민간이 가져가게 된다는 점에서 또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발행되는 만큼 그 나라의 국고채 같은 거를 사서 보관을 해서 그 나라 통화와 1대1로 매칭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후의 부작용 과연 중앙은행이 혹은 통화당국 그리고 재정당국이 이걸 관리 가능할 것인가. 그 시장이 너무 커져도 또 그게 또 불안하다라는 거고요. 일례로 은행을 통해서 환전해서 가는 거는 또 수수료가 엄청나게 큰데 네. 그거를 기업 입장에서나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절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그분들이 많이 가는 시장 같은 곳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또 은행권 입장에서는 환전 수수료 수입이 또 줄어드는 걸 테니 맞습니다. 이 양면이 다 있네요. 그래서 선진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는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또 선물 ETF도 나왔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도 아닌
또 다른 알트코인 ETF도 승인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 폴 애킨스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ETF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솔라나 ETF가 대표적인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테이킹 효과를 노릴 수 있는 ETF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뭐냐면은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를 하면서 이제 보상까지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솔라나에 투자하는 동시에 그 솔라나 스테이킹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은 물론 국내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은 물론 다양한 알트코인 ETF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앞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제 올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할 방안이다 이런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ETF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도 같이 들어볼게요. SK텔레콤 해킹 사태 어떻게 보면 그 조사 결과도 나왔고 이제 SK텔레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이 나왔는데 이 때문에 고객이 떠나가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하겠다 이런 발표 나왔죠? 예, 맞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총 28대 서버가 감염이 됐고 가입자 식별번호 IMSI 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해킹 피해를 봤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국민 2명 중에 1명이 이 피해를 본 건데요. 과기정통부는 사실상 SK텔레콤이 잘못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이 발표와 동시에 SK텔레콤 측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라는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해킹이 알려진 4월 22일 이후에 해지를 하거나 번호 이동한 사람들 중에 위약금이 발생한 사람은 위약금을 추후에 환불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아직 해지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 달 14일까지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면제가 됩니다. 이 위약금 환급금은 15일부터 티월드나 공식 대리점 고객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일주일 이내 돌려받을 수 있고요. 또 현재 티월드 앱과 SKT 사이트에서 환급 위약금 금액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급 대상은 단말 지원금 반환금과 선택 약정 할인 반환금으로 이 단말기 기계값 할부금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또 IPTV, 인터넷 등 유선 서비스 위약금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해킹이 발생한 후 지난달 말까지 약 65만 명이 SKT를 떠난 가운데 서비스를 유지하는 가입자에게는 대신에 요금 할인 및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SK텔레콤은 고객 보상에 한 5천억 원, 보안 투자에 7천억 원 정도를 쓰기로 약속을 해서 이 실적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알뜰폰 가입자도 SKT망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요금 할인 혜택과 그 데이터 추가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 투자에 7천억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 보상 용도로 5천억 원을 쓰겠다. 그래요. 또 한켠에서는 다른 통신사들이 막 공포 마케팅 조장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SKT 해킹 사태 이후에 경쟁사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마케팅이 암암리에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일선 대리점에 그 판매 매뉴얼 같은 게 있는데요. 고객들에게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지금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도 위험할 수 있어요 등 고객 불안감을 부추기는 말을 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겁니다. 이 합동조사단 발표 결과에 따르면 SKT의 보안 관리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요. 그 정부 발표에서도 2차 피해는 아직 없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네. 근데 해당 안내 문구 들어보면은 이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걸 경쟁사에서. 예, 맞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면서요. 경쟁사의 보조금 지급 등 통신사 간 고객 모시기 경쟁 한동안 더 치열할 전망이고 이제 곧 있으면 삼성에서 새 핸드폰도 나오는데 관련해서도 보조금 대량 살포, 공짜 폰, 심지어 돈 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핸드폰 바꾸실 분들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비자에는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 홈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는 정답이 두 글자입니다.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어서 끓이기만 하면 뚝딱 완성이 되죠. 요즘에는 전 세계에서도 K푸드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 이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것의 가격이요, 1년 전보다 6.9%나 올랐는데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데 그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라는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8호 영사님, 제 성이 라씨라서 어릴 적에 이게 별명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다 그냥 이름 가지고 별명 짓지 않습니까? 0619님,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맛 좋은 이거. 이거에 구공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둘리에 나오는 아마 그 음악이었죠. 이정은님이 세일할 때 사야 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937님, 나 때는 이거 하나에 300원이었는데 점점점. 그리고 0309님은 마트에서 한 번씩 이거 3개 묶음 990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그때 많이 사둡니다. 어떤 마트입니까? 이런 걸 알아둬야 되는데. 그리고 김우수님 아까 보내주셨는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듣다가 면이 불어버렸네요 라고. 아침부터 이게 입에 침이 고입니다. 침이 고이고. 8722님의 냉면 가격이 비싸서 요즘에는 비벼 먹는 이것으로 대체합니다. 오이 많이 넣어서 비벼 먹습니다. 이 면에 또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두 글자 혹은 추억담 같이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도 중고거래 해보셨죠?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중고거래 앱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고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과연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기준이 얼마, 몇 번이 될까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진짜 이거 중고로 사고 팔면 네. 세금을 내야 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통은 세금을 안 냅니다. 네, 입던 옷을 한두 벌을 판다던가 아니면은 쓰고 있던 핸드폰을 중고로 판다던가 또 집에 있는 책 몇 권을 파는 이런 것들은요.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 한두 번 파는 거는 세금이 안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제 한두 번 중고로 물건을 팔고 몇만 원 버는 건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냥 물건을 처분한 거기 때문에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에서도 그런 작은 거래까지는 보통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죠. 네. 한두 번 하는 거 갖다 다 국세청이 다 잡아낼 수는 네. 없을 테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진짜 몇백만 원짜리 고가의 가방 같은 거, 네. 혹은 전자제품처럼 비싼 거, 이런 거 거래할 때는 어떨까요? 이렇게 물건을 자주 판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팔면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법에서는 이 기준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라고 정해놨어요. 하지만 이제 세금을 내는 물건 가격 얼마 이상 물건을 팔면은 세금을 낸다 이런 금액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보는 기준은 물건을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파는지를 보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걸 거래를 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즉 횟수나 의도 이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반복해서 물건을 팔면 금액이 얼마든 세금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보다는 반복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거네요. 맞습니다. 한정판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 리셀러들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구해서 웃돈 붙여서 파는 사람들. 사실 이것도 나중에 되면은 전문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공연 티켓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사는 것도 어려우니까 네. 티켓팅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웃돈 벌고 파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파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정판 운동화 이거 비싼 거를 선물로 받았는데 나한테 뭐 사이즈도 안 맞거나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중고로 이제 팔게 됐을 때 이제 비싸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세금을 안 내요. 개인 물건을 우연히 판 거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비싸게 물건을 팔을 때는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판 제품을 사가지고 이제 정가보다 비싸게 자주 팔고 이걸로 돈을 번다면 국세청에서 봤을 땐 이건 돈벌이구나, 사업이구나 이렇게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정판 운동화나 명품, 뭐 티켓 이런 것들을 웃돈을 얹어서 되파는 리셀러 같은 경우는 이윤을 남기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요, 부가세를 신고도 하지 않고 이랬을 경우는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은요, 이제 국세청에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께서 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의 시계랑 가방을 수억 원을 판매하고 예, 사업자 등록도 안 한 미등록 사업자를 적발한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건 자녀가 이제 고령의 모친의 명의를 이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했던 거라 이제 확인해서 부가세 등 수천만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반복성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얼마 이상 돈을 벌게 되면 이것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좀 세금 내면서 사업을 해야 될까요? 예, 중고 거래를 업으로 하면, 즉 사업으로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라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당연하게 사업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 이제 돈을 버는 건 세금 신고를 잘 해야겠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하지만 이제 반대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사업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자들이 네. 중고거래 플랫폼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일반인처럼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새 물건을 이제 이윤을 남기면서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탈세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고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아예 계좌이체를 받거나 네. 아예 현찰로 받거나. 근데 이거를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익을 신고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무당국은.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들을 보면은요. 네. 23년 7월, 재작년 7월서부터 중고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다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 중고 장터 맞습니다. 사업자들이 예, 누가 중고거래를 했고 이게 뭐 거래가 성사됐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중고품이라도 제대로 수익 신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닌지 계속 반복적으로 물건을 파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다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 중고거래 플랫폼 뭐 여러 장터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마켓 무슨 나라도 있고 네. 여기에서 23년 7월부터는 이거를 국세청에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호가 1년에 중고거래 몇 번 합니다. 이거 알고 있다는 알고 거죠. 있습니다. 네. 야, 그래요. 또 하나 그 외국에서 그 해외 직구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국내에서 되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요, 세금이 내가 사서 내가 쓸 때, 즉 자가 사용을 할 때는 $150 이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200 이하면 면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 때에도 부가세도 안 내고요, 관세도 안 내게 됩니다. 또 이걸 팔 때에도 내가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로 팔게 되면 보통은 세금을 안 내요. 이유는 내가 쓰려고 산 거, 자가 사용하기 위해서 샀다가 이제 물건을 이제 중고로 팔았을 때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내가 옷이나 전자제품을 내가 쓰려고 샀다가 나중에 중고로 파는 경우는 세금도 안 나오고 그냥 개인 소지품을 파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걸 팔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외국에서 사왔다, 직구를 네네네. 해왔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팔려고 일부러 직구를 했을 때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살 때에도 관세가 면세가 안 되고요. 또 팔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에 세금, 소득세도 추가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150 이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 이하 네. 미국산 제품을 이렇게 내가 관세 내지 않고 들여올 수가 있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내가 팔기 위해서 들여온 거라면 나중에 이것까지 다시 다 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가 그 역직구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뭔가 판매하는 거,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걸 이제 직구해 가는 거 우리 입장에서 역직구라고 하는데 중고품을 해외로 수출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고품을 이제 해외로 파는 역직구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해외 물건을 수출을 하는 우리 수출업자보다도 이제 세금을 더 물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수출업자를 보면은요, 내가 물건을 사서 해외에 판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경우 수출하는 사업자에게는 거기에서 발생을 했던 부가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돌릴 때 쓴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재료비에 포함되었던 부가세 같은 거를 다 환급을 해줘요. 이거를 세금을 0%를 매긴다 해서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물건을 살 때도 부가세가 0원 빵, 그리고 팔 때도 부가세가 0원 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부가세가 살 때도 팔 때도 면제가 되는 완전 면세가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역직구, 조금 전 말씀드렸던 중고를 수출하는 경우, 중고 수출업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부분 중고로 산 물건을 해외에 대파는 구조인데 네.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발생했던 부가세를요, 공제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중고 제품을 구입할 때 일반인들에게 보통 구입을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자를 받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 때 냈던 부가세는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출업을 하는 메인 수출업자보다도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하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게 증빙 자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고로 매입한 거는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가전제품이나 테이블 중고로 사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한 푼이라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이거를 비용으로 썼다.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무에서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내가 중고 물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네. 사업에 필요해서 썼다라고 하면 이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뭐 중고 가전이라든지 가구, 집기 뭐 이런 것들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증빙 자료예요. 증빙 자료. 네, 우리가 물건을 사고 받는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에는 이제 영수증,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 계산서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100% 다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아니라 중고 매장 또는 이런 사업자, 중고 전문 업체 이런 데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영수증 증빙 자료는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지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런 건 인정이 가능하고요. 사업자 카드로 사용했을 땐 경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못 받는다 하면은 이제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건 사실 뭐 매우 제한적으로만 비용 인정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거나 아니면 반복되지 않아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개인에게 뭐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서 샀을 때는요. 그렇죠. 뭐 이체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매입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참고 자료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체 내역만 있어도 참고 자료가 된다. 네, 가능합니다. 이거 좀 알아둬야겠네요. 세무사님께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네, 가능한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된 중고 업체를 통해서 중고 물품을 구입을 하면은 뭐 영수증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추천드리고요. 뭐 일반 가세자일 경우라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고 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간 거래라고 한다면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이체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간단한 매입 확인서라도 받아두면 좋은데 사실 이게 중고거래 특성상 뭐 1분 이내에 급하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나서 바로 물건만 주고받고 계좌로 그렇죠. 돈을 이체하는데 이 와중에 뭐 매입 확인서 하나 써주세요 이러기는 쉽지 않죠. 그럼 이제 파는 사람이 짜증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그 스마트폰에서 캡처, 스크린샷 이런 거라도 내가 무엇을 사는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아하.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서 소득세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내가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15만 원짜리를 중고에 샀다, 사업용으로 썼다라는 게 일단 그렇게 캡처해서라도 증빙은 된다. 맞습니다. 오, 그래, 그건 또 몰랐네요. 자동차 같은 경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네. 중고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사실은 자동차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세금 어떤 걸 좀 신경 써야 될까요? 네, 중고차 살 때는 보통 두 가지 세금이 있는데요. 먼저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건 차를 내 이름으로 취득을 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예. 보통 차 가격의 한 7%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다 하면 약 7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차 딜러 같은 이런 사업자에게 살 때는 차값에 부가세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대부분 딜러가 간이가스자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지 안 붙는지는 확실히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신차와는 다르게 개별 소비세라든지 아니면 교육세는 안 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중고차는 개별 서비스에 교육세가 없다. 네.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파느냐에 따라서도 내 세금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팔 때는 상관없나요? 팔 때는 내가 중고 물품을 팔 때는 이제 내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도 안 붙고 이러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하. 이 중고거래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세금 제도들 네.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국 검증을, 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초일기에 들어간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통상에 이어 안보수장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관세 협상은 물론 방위비,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 민감한 현안들을 한꺼번에 협상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18일 만이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0일 만입니다. 특검은 한독수 전 국무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오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경제뉴스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에 시장이 많이 또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6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선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됐고요. 그러면서 또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졌는데요. 전세금 마련에 또 고심하는 분들이 또 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해결 방안, 또 현상, 또 전망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그 전세대출도 정책자금 좀 있었잖아요. 버팀목 대출 같은 거. 네네. 이거는 좀 최근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사실 뭐 이제 정책 대출은 좀 유지가 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버팀목은 그래도 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생애 최초,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대상 특별 대출이 이제 한도가 줄었다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생애 최초랑 청년 대출을 보면 전 지역에 원래는 2억 원까지 되던 거를 1억 5천으로 줄여서 무려 25%나 줄었고요. 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이 3억 5천, 2억 5천, 그리고 비수도권도 2억에서 1억 6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는데 원래는 전 지역에서 4억 원까지 가능했던 게 이제 2억 4천만 원으로 축소가 된 거죠. 네. 또 좀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소득 기준인데요. 원래는 이제 신혼부부들에 대한 소득 기준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1억까지 올리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또 제가 볼 때 사실 좀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원래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보증금이 약간 부족할 때 대출을 받아서 이제 세입자한테 내주는 그런 대출이 가능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보증금까지 가능했던 거를 이제 최대 1억까지만 이제 가능하게 했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웬만하면은 훨씬 더 비싸게 보증금을 받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역전세 문제들도 있고 대출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상당히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그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거 뭐 영끌을 해서 서울에다 집 사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같이 혼선을 겪고 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정책 자금마저도 한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럼 만약에 기존에 이런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걸 그대로 이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미 이제 대출을 받았다. 정말 운 좋으신 분들은 이제 직전에 받으신 분들이었겠죠. 뭐 4, 5월 달에 받으신 분들은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실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근데 이걸 내가 기존에 받았다가 이제 뭐 계약갱신을 해가지고 2년 더 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사를 해가지고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는 또 이제 달라진 한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은행 창구라든지 뭐 주택보증공사에 가서 사전에 이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전에 보유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유지가 되지만 네. 계약 갱신 이사로 인한 재대출은 신규로 다시 대출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네. 기존에 살던 집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전세 네. 집을 이사하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규로 다시 심사받아야 하니 대출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네네. 이거 이사 계획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불안해질 수도 있겠네요. 또 하나가 그 계약 갱신할 때 집주인이 또 전세금 5%까지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대출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안 될까요, 이제는? 사실 원래 원칙대로 하면 전세금이 5% 이내로 올랐다라고 하면 네. 증액된 금액만큼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예.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4억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기존 대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거기에서 늘어난 만큼 그러니까 2천만 원만큼에 대해서만 새로 심사를 되는 방식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었기까지 때문에 예전에는 가능했던 금액이 이제는 거절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계약 갱신을 할 때 집주인들한테 적어도 한 두 달 전까지는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사도 거의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나는 미리 지금 만약에 5%를 증액한다라고 하면 세입자한테도 얘기를 하고 세입자도 그 부분을 상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출이 나올 건지 이걸 미리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리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네. 이게 또 대출이 나올 것인지 근데 또 올려달라는 만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게 또 세입자 입장이기도 한데 야 이거 양쪽에서도 머리가 좀 복잡해지겠네요. 집주인도 네. 그렇고 네네. 임차인도 그렇고 이게 사실 목돈 모아가지고 전세금 올려주기 바쁘다고 하는 게 우리 서민들의 또 일상이기도 한데 그럼 일단 이 부족한 전세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메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보니까 거의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 대출 한도가 이제 줄어들면서 전세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결국은 내가 뭐 모아놓던 현금을 보태거나 안 그러면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연소득의 100% 이내로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존에 뭐 카드론이나 기존 신용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한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줄어듭니다. 그리고 뭐 내가 100% 연소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신용 점수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이제 전세금을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부 전세금을 좀 월세로 많이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뭐 2천만 원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월세로 돌려서 이제 보증금 요즘 반전세 위주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뭐 이사를 하시거나 그럴 때 집주인과 상의도 많이 하시고 자금 계획도 잘 짜 놓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전세 대출 더 받을 수 없다면 그만큼을 월세로 돌리는 그러니까 네네. 자의반 타의반으로 반전세가 되는 거네요. 예. 또 하나가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이거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전세금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규제가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전세 보증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21일부터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에 한해서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만 보증이 가능해지거든요. 원래는 사실 이제 90%까지 가능했던 걸 10%가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보증을 해주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 액수가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90%까지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는 2억 7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증 한도가 80%로 줄어들게 되면 이제 2억 4천만 원까지만 보증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받았던 것보다 3천만 원이 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3천만 원은 내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으로 메운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그 대출 보증 비율이 줄어든 것도 대출 한도를 굉장히 줄이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미리 보증 비율이 줄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얼마만큼 더 부담감이 늘어나는지 이것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네네. 은행들이 전세대출자 심사를 조금 더 깐깐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네. 내 돈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럼 이렇게 대출 규제 강화되는 이후에 뭐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전세 가격은 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대출 규제와는 살짝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올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네.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인 어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전세 가격 자체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데 7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17개 시도 중에서 14곳의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지역은 3곳밖에 없었는데요. 이 정도면 전국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아파트 전세 가격이 0.06% 상승을 했고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8%, 5대 광역시는 0.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물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이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5억 4천 건 정도인데 네. 이게 6개월 전보다는 13,00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전세 시장도 굉장히 좀 빡빡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세 매물은 줄고 있고 네. 보증 비율도 낮아지고 있고 이게 시장이 네.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 지금 월세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전세를 쪼이게 되면 월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5월 주택 통계를 보면 수도권 전체 주택 임대 거래서 월세 비중이 무려 61% 그리고 이제 서울은 64%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3건 중에 2건이 월세 계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전세까지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은 앞으로 월세는 훨씬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곽상준 부장과 함께 돌아옵니다. 우리 증시 오늘은 좀 강보합 상태인데요. 상호관세 또 기준금리 이슈까지 남아있거든요.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